세계 전투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로 터키가 야심차게 추진 중이던 차세대 전투기 칸의 새로운 풍동 모델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전면 재설계에 돌입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한 장의 이미지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지난 2년간 터키가 쏟아부은 수천억 원의 개발비가 물거품이 되었다는 뜻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터키 항공우주 산업이 2024년 초 공개했던 칸 시제기는 완성형이 아닌 미완성 프로토타입이었으며 새롭게 등장한 풍동 모델은 전면 구조가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말이 새로운 모델이지 실상은 이전 칸 프로젝트는 빠그라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새 모델은 기체 높이가 약 1m 낮아지고 전체 길이도 60cm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직 꼬리 날개의 각도와 위치가 엔진 상부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비행 안정성과 기체 강성이 바뀐 구조인데, 이는 기존 시제기가 치명적인 진동 문제를 드러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를 성능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라고 포장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초기 설계 실패의 인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네이션은 TAI가 공개한 새로운 칸 모델은 완전히 다른 항공역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P0 모델은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가 2023년 초 시험 비행에서 단 2차례만 비행한 뒤 1년 넘게 추가 비행이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파가 인도네시아를 직격했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터키와 손잡고 칸 전투기의 공동 도입 의사를 밝히며 계약 서명식까지 가졌지만 정작 구체적인 납기 일정이나 기술 이전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던 의혹이 이번 사태로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터키가 2024년 2월 칸 전투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을 때도 실제로는 시제기 내부 무장창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영국 더 가디언은 당시 보도에서 터키가 칸 전투기를 세계 최초의 궤도국형 스텔스기로 자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 무장창과 전자장비 배선이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터키가 영국으로부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0대를 15조 원 규모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칸 전투기의 전력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터키는 겉으로는 칸을 자국의 자존심이라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해 자국 공군의 공백을 외산으로 메우고 있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다시 한국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자국의 낡은 N250 훈련기 생산 라인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터키제 훈련기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고 한국과의 항공산업 협력 강화로 선회한 결정적 신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국 방문 당시 카이 본사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보람의 프로젝트 재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가 제자리 걸음하는 사이 한국의 보람에는 이미 실전 수준의 시제기 비행 200회 이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6년 양산 돌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은 F414G400K 엔진을 국산화율 40% 이상으로 조립,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도 대부분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반면 칸은 여전히 GF110 엔진을 직도입해 장착하고 있으며 터키가 자랑하던 내부 무장창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두 전투기 모두 4.5세대기로 출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보라매가 터키의 칸을 한 세대 이상 앞서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차이는 기술력뿐 아니라 개발 과정의 철학에서 갈립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부터 8년 동안 30여 가지의 기체 형상을 설계와 시뮬레이션하며 풍동 시험만 250회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터키는 2019년 프로젝트를 선언한 뒤 불과 3년 만에 시제기를 완성했다며 세계 5번째 스텔스기 보유국이라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설계 사태로 터키가 풍동 모델 수준의 시제품을 대통령 쇼용으로 급조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터키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풍동 시험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초기 설계 자체가 실패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영국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칸의 외형 변경은 공력 구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재설계로 단순 개선이 아닌 리셋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P1 모델은 기존의 P제로 시제기보다 기체 높이가 1m 줄어들었고 엔진과 수직 꼬리 날개의 배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는 비행 안정성 실험에서 치명적인 진동 문제와 동력 불균형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P1 모델은 내부 무장창이 완전히 제거된 구조로 보입니다. 기존의 터키 정부가 자랑하던 내부 무장형 스텔스 설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터키 언론에서도 칸의 내부 무장창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기능인 내부 무장 통합 기술이 부재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한국의 KF-21 보람에는 내부 무장창을 현재 블록3에서 완전히 구현할 계획으로 이미 모듈형 설계를 통해 2차 개량 단계에서 내부 수납식 무장 발사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터키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완전히 분절돼 있습니다. 터키는 TAI, 아셀산, 로켓산 등 수십 개의 중소방산기업이 각각 별도로 부품을 제작하고 조립만 중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체와 항전 장비의 통합 효율이 한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TAI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칸 전투기 한 대 생산에 들어가는 협력업체만 250곳이 넘습니다. 반면 한국의 카이는 90% 이상을 자사 통합 생산체계로 수행해 개발 효율성에서 터키보다 2.5배 빠른 개발 주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비에이션 위크는 터키는 2024년 공개한 칸 전투기를 완성형처럼 선전했지만 내부 장비의 60%가 모형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항전 장비, 데이터 링크, 에이사 레이더 시스템 모두 한국카이의 보람의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영국 정부가 터키에 타이푼 20대를 수출한 배경이 명확해졌습니다. 즉, 터키조차 자국의 칸 전투기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보람에는 한 발 더 앞서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블록3 단계에서 AI 기반 자율비행 기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기술을 적용해 사실상 5.5세대 전투기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개발 중인 F414K 엔진 국산화율이 45%를 돌파하면서 2030년 이후에는 완전한 국산 엔진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키가 아직도 미국제 엔진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은 엔진 독립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수출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키는 칸 전투기를 홍보하며 인도네시아 외에도 카타르, 파키스탄 등과의 협력을 추진했지만 모두 기술 불확실성을 이유로 계약이 무산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총 7개국이 구매 또는 공동개발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FA-50을 통해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고 차기 공군 전력으로 KF-21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터키의 몰락은 한국의 기회로 직결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기여금, 납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아세안 시장에서 유일한 4.5세대 전투기 공급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미 카이는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KF-21 파생형 경전투기 모델의 수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터키가 실패한 칸 프로젝트의 빈자리를 한국이 그대로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 난항은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터키가 자국의 기술적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며 시장에서 물러나는 사이 한국은 실질적 성과와 신뢰로 전투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21일 K9 자주포 대터키 프르트나 영상입니다. The T-155 Fırtına is a 155mm 52 caliber self-propelled howitzer manufactured in Turkey by a consortium. Was launched to meet the request of the Turkish army for a new self-propelled howitzer. In 2001, 2 prototypes were ordered, and the production was launched in 2002. A total of 350 T-155 Fırtına howitzers are planned to be produced.
To find out more about Turkey new generation T-155 Fırtına 2 155mm 52 caliber self-propelled howitzer, continue to watch, and if you like video like this and want to 과거 튀르키예는 형제국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한국의 지상무기가 너무나도 탐이 났는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튀르키예는 한국으로부터 방산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정 노하우와 소재 관리, 전자 소프트웨어 통합 역량까지 통째로 빼내려 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은밀히 하청업체나 협력사 라인에 접근하며 한국 산업 생태계의 핵심 비밀을 캐내려 했지만 한국은 중요 기술을 쉽게 노출하지 않고 오히려 비핵심 정보만 일부러 노출하는 전략으로 튀르키예를 허둥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구축한 산업 기반과 국제 네트워크, 다양한 전장 환경에 맞춘 업그레이드 역량으로 튀르키예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입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튀르키예는 알타이 전차나 프르트나 자주포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신뢰성 부족, 부품 문제, 파워팩 결함으로 인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즉, 겉보기에는 단순 기술 이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치밀한 정보 관리와 축적된 산업 내공으로 튀르키예의 도전을 무력화시키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굳히는 전략적 게임판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에 판매한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안 튀르키예는 한국 방산 기술을 슬며시 흡수해가며 마치 스승의 기술을 제자 마음대로 재단하듯 독자적 무기 체계를 앞세워 한국을 넘어서겠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정수인 K2 전차와 K9 자주포라는 거대한 철옹성 앞에서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와 프르트나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은밀히 준비했던 튀르키예의 야심찬 도박이 한국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기술적 내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붕괴되는지를 극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호령하고 척박한 전장 환경에서도 믿음직스러운 화력을 내뿜으며 대한민국의 산업 저력을 뿜어내는 K2와 K9의 위력은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튀르키예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K9 자주포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산 프르트나를 내놓고 K2 전차 기술을 활용해 알타이라는 걸출한 전차를 만들어내면서 마치 이제 우리도 세계 전차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 때가 왔다는 듯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를 슬쩍 베껴 한국보다 싸고 빠르게 더 많은 국가에 팔아치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결정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K2와 K9을 만들기 위해 걸어온 길은 단순한 기술 문서, 도면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수십 년간의 실전적 경험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내공의 집약체였습니다. 정밀 금속 가공, 고강도 합금 소재, 발사 메커니즘,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폭넓은 유지보수 인프라,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 대응하는 맞춤형 업그레이드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복사 붙여넣기 하려던 튀르키예의 시도는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각국 전문지나 내부 보고서에서 비공개로 다루는 민감한 데이터들이 튀르키예 무기체계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비슷해 보인다는 거칠애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를 튀르키예 방산업자들이 확인하는 순간 그 차이가 얼마나 잔혹한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최대 60km에 육박하는 사거리, 분당 6에서 8발 지속 사격, 발사 후 순식간에 진지 이동 가능,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의 정교한 표적 추적 능력 등에서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수십 번 검증 완료된 상태입니다. 반면 튀르키예의 프르트나는 K9의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연속 사격 시 포열 마모, 냉각 문제, 사격 통제 장치 신뢰성 저하로 실전 환경에서 성능이 급락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튀르키예가 부정하며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실전에서 튀르키예산 자주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낱 미완성품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튀르키예의 정밀 공정 기술과
고품질 소재 역량 부족, 사격 통제 장치의 디지털 시스템 통합 문제 같은 여러 문제가 혼재해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실전 검증 없이 서둘러 무기를 시장에 내놓은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곳곳의 혹독한 지형과 기후에서 이미 검증된 파워팩과 서스펜션, 그리고 궤도 시스템으로 매섭게 달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해외 도입국에서 이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자주포를 또 어디서 찾나? 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원의 혹한에서도 끄떡없이 견디는 성능을 바탕으로 추운 나라 중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운 나라인 노르웨이에 수출됐고, 대구의 찜통더위에서도 이상 없이 작동하여 사우디 같은 중동 여러 나라에서도 맹활약하여 전 세계 여러 곳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르트나는 국내 테스트 수준에서야 문제없겠지만 장기 운용이나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 냉각 장치 이상, 서스펜션 내구성, 저하, 부품 수급 문제로 비틀거리기 일쑤입니다. 딱딱한 종이 위스펙에 불과할 뿐 실제 전장에 내놓으면 구멍 투성이가 되는 셈입니다. 알타이 전차 역시 한국 K2 전차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과적으로 신뢰성 있는 파워팩 확보 실패와 검증되지 않은 장갑과 전자장비 통합 난항으로 제대로 된 실전 검증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K2가 다양한 시험과 실사격 테스트를 통해 웬만한 극한 상황에도 끄떡없는 진짜 배기 전차로 거듭났다면 알타이는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튀르키예의 이런 실패는 예견되었습니다. 단지 그들만 몰랐을 뿐인데요. 먼저 튀르키예의 가장 큰 오판은 한국 기술을 손쉽게 흡수하고 자국 산업 기반만으로도 충분히 대등하거나 우월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세계적인 철강 기업과 정밀 공정 노하우를 보유한 방산업체, 그리고 반도체 전자 통신 분야의 글로벌 강자들과의 탄탄한 산업 생태계 협력을 통해 수십 년간 내공을 쌓아왔습니다. 이 뿌리 깊은 기술의 축적은 라이선스 계약서 몇 장이나 공장 설립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특히 전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민간 산업에서 세계 최정상급 역량을 확보해왔습니다. 이를 군용 장비에 스며들게 하는 일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튀르키예에는 크나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여러 무기체계의 전자파 간섭 제어, 실시간 데이터 처리 등 말로는 쉽지만 실제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들이 한국 무기의 압도적 완성도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자신만만했던 튀르키예의 폭망한 무기체계들의 현재 주소는 어떠할까요? 이래저래 답도 없는 튀르키예산 파워팩 결함입니다. 튀르키예 파워팩은 국산화 시도에서 연쇄 결함 보고가 있는 상태에 더불어 변속기나 엔진 성능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자국의 보도에도 여러 번 나온 상태라 사실상 실전 투입 시점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또 소재 공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장갑 신뢰성 의문입니다. 튀르키예는 종이 위 스펙만 요란할 뿐 실제 탄도 테스트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태인데요. 일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장갑 균질성 확보에 실패해 강철 장벽이 아니라 종이 장벽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하여 표적 추적, 열 영상, 레이저 측정 간 데이터 싱크 문제로 전장 대응력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알타이는 언젠가 잘 될지도 몰라 정도의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럼 프르트나 자주포는 어떨까요? 먼저 자주포의 종속 이유인 지속 사격 능력 한계가 대두됩니다. 장기 연사 시 포열 마모가 극심하고 이는 곧 냉각 문제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이 때문에 발사 정밀도 하락과 장거리 사격전에서 내구성이 아니라 불안정성을 선물하는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국민의 생명을 이 자주포에 맡기라면 도대체 누가 이걸 믿고 사겠습니까? 디지털 사격 통제 개통 불안과 부품 수급 불안정은 덤이기도 한데요. 그럼 왜 튀르키예 무기는 한국의 기술력을 받아들이고도 K2, K9을 이길 수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오랜 노하우에서 나온 진짜 배기는 흉내로 만들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는 이미 가성비, 신뢰성, 지속적 유지 보수, 글로벌 호환성이라는 총체적 강점을 바탕으로 막강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쟁쟁한 국가들이 K2, K9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으며 이 무기들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끄떡없는 것을 몸소 확인한 뒤 이 정도면 우리 병력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튀르키예가 알타이나 프르트나를 세상에 내놓으며 한국보다 싸게, 한국보다 빠르게,
한국보다 많이를 외치고만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품질 유지가 어렵고 정치적 연줄에 기대어 시장을 넓히려 해도 그건 일시적 편법일 뿐입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이미 전 세계 각지의 전장 환경에서 단단히 검증받은 정통파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미 넓은 해외 시장에 뿌리내린 한국 무기 체계는 나라별 기후나 지형, 전술 운용 개념에 맞추어 맞춤형 개량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는 튀르키예가 흉내내기엔 기술적 인프라적 한계가 너무나 큽니다. 이게 바로 한국 무기의 진가다 라고 할 만한 대목입니다. 실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세계가 공인하는 진검승부의 결과물이 곧 한국 무기 체계 그 자체인 것입니다.